안녕하세요. 정인원이 만들어가는 세상 이야기 정만세입니다. 지난 시간에 부동산 경매의 종류와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권리분석 파트로 들어가 볼 거예요. 권리분석은 경매인들이 난해하고 어렵다고 여기는 파트인데 왜냐하면 내가 낸 낙찰 대금 외에 인수해야 되는 권리, 또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 있는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까다로워하는 부분이 있지만 저와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해 나간다면 또 어려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제가 쉽게 설명드려 볼 테니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권리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권리가 뭔지 알아야 분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권리에 대한 정의, 의 살펴보고 이러한 권리는 경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라는 것은 정당하게 이익을 취할 수 있는 힘을 권리라고 해요. 그런데 내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당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 구제를 해줘야겠죠. 그럴 때 국가가 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국가가 나서서 사인과 사인의 다툼을 면밀하게 본 다음 누구의 잘못인지 판별을 해줘요. 그런데 다툴 때는 공정하게 다퉈야 된다 했죠. 그래서 공정성을 다루는 기관이 법원입니다. 따라서 권리에 부당한 침해를 받은 권리자는 법원에 도움을 요청하면 되는 겁니다.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해서 구제받을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인지해 주시고, 이러한 권리는 종류가 나눠져요. 권리의 종류는 다양하게 있지만 우리는 부동산 경매에 필요한 것만 알면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은 재산입니다. 재산에 대한 권리를 재산권이라고 해요. 이 재산권은 물권과 채권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물권은 쉬워요. 풀었으면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이게 물권이에요. 또 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채권이라고 합니다. 자, 물권의 대표 주자 중에 소유권이 있어요. 동행이가 있습니다. 경매로 농지를 낙찰받았어요. 농지를 취득했으니 소유하게 되겠죠. 소유하는 권리를 소유권이라고 해요. 자, 이 소유권은 어떤 권능을 가지고 있냐면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동행이의 농지 위에 주주가 무단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동행이의 소유권이 부당하게 침해당했죠. 이때는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거예요. 소유권에 기해서 주주에게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방해 배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왜 할 수 있어요? 소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주가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든 만세가 설치하든 그 누가 설치하든 대통령이 설치해도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를 할 수 있죠. 절대적으로 행사할 수 있죠. 물권적 특성 중에 절대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유권은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죠.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란 말이에요. 대물적 권리입니다. 그 누구의 방해와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어요.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다 했죠. 배타적 있죠. 배타성이 있어요. 이런 강력한 물권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상 등기를 통해서 공시를 하게 됩니다. 모든 물건이 등기를 통해서 공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물건이 등기를 통해서 공시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정도 아시면 돼요. 반면 채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제 친구 준광이가 있어요.
중강이는 투자자입니다. 중강이가 아주 좋은 투자거리를 찾아서 만세에게 3억 원을 빌리려고 해요. 만세가 여유자금이 좀 되다 보니까 1월 1일에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 3억 원은 6월 1일에 상환하기로 했어요. 자, 그리고 중강이가 3억 원으로 투자를 해보다가 조금 더 욕심이 나서 친구 성호에게 추가로 3억 원을 빌립니다. 자, 이때는 2월 1일에 빌렸어요. 그리고 성호에게는 7월 1일에 상환하기로 했어요. 총 6억 원 빌렸죠. 자, 그리고 5월 중순쯤 되니까 중강이가 연락이 잘 안 돼요. 아니라 다를까 6월 1일이 경과됐는데 만세의 3억 원을 갚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6억을 빌려서 코인 하다가 3억 원으로 돈을 날려버렸어요. 자, 이 상태에서 7월 1일이 경과해버립니다. 중강이도 안 되겠다 싶어서 남은 3억 원이라도 먼저 빌린 만세한테 갚아야지 하면서 만세 집으로 찾아가고 있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성호는 자금이 좀 급한 사람이에요. 없는 돈 내서 중강이 빌려줬는데 만세는 좀 여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쫓아가서 야 중강아 너 내 돈부터 갚아 라고 하면서 만세한테 줄 3억 원을 성호가 낚아챘어요. 이 사실을 만세가 추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호에게 야 중강이가 준 돈 그거 나한테 먼저 빌린 거야. 이 3억 원 다시 가져와 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채권의 특성입니다.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돈을 빌려준 만세는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중강이에게 돈을 빌려줬죠. 그러니까 중강이에게만 3억 원을 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상대적 의무예요. 반대로 중강이 역시 여러 사람한테 돈을 빌렸지만 만세와의 금전적 관계에서는 만세에게만 3억 원을 지불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3억 원 있었는데 성호에게 홀라당 다 줘버렸으니 중강이에겐 돈이 없죠. 그렇다고 한들 만세가 중강이 여자친구를 찾아가서 중강이가 3억 원 안 갚았으니까 너가 갚아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왜?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중강이 가족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자, 또한 중강이가 성호에게 모자라서 태원이, 연우, 수민이 모두에게 빌렸다 한들 빌리는 시점이 다 달라도 누가 우선적으로 채권을 먼저 상환받는다는 보장이 없죠. 채권 회수에 대한 우선권이 없습니다. 우선권이 없다는 말은 공평하다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공평하다 이거예요. 채권 회수에 있어서만큼은. 이 공평을 이제 평등주의라고 해요. 채권을 정리해 볼까요? 채권은 절대권이 아니라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죠. 상대권입니다. 물건은 물건에 대한 권리였는데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예요. 대인적 권리입니다. 만세는 돈 받을 채권에 대해서 타인의 간섭 없이 자유로이 채권을 해소할 수가 없잖아요. 배타성이 없는 거예요. 상대방에게만 주장하는 권리다 보니 대외적으로 공시할 필요가 없잖아요. 간소화된 공시 방법 또는 등기가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이러한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물권과 채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권리 분석에서도 추후 나타날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또한 배당에서도 나타납니다. 권리 분석과 배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자,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고 절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다 보니까 우선권이 있단 말이에요. 배당에서는 이 우선 변제권이라고 해요. 이를 통한 흡수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채권액을 다 흡수하고 그 밑에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을 해주라. 자기밖에 모르는 채권. 이렇게 이기적일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권리라는 거죠. 반면 채권은 평화주의자예요. 평등주의입니다. 평등주의. 따라서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안분배당입니다. 먹을 게 있으면 너나 먹어야지. 안분배당. 배당에서 이런 차이가 나타나죠. 이게 외워서 그런 게 아니라 권리 분석의 기초, 물권과 채권의 특성에서 파생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강력한 물권의 종류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할게요. 경매정보지나 등기부에 자주 나오는 사항들, 자주 접할 수 있는 사항부터 공부를 하시면 되거든요. 자, 먼저 물권은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권리라고 했어요. 이 물권은 점유권과 본권으로 나뉩니다. 점유권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사실상 지배하는 권리예요. 제가 휴대폰이 있어요. 그런데 휴대폰을 도둑 맞았어요. 그럼 그 도둑은 휴대폰에 대한 소유권은 없지만 점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권리. 그럼 본권은 뭐냐면 정당하게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본권이라고 해요. 이는 소유권과 제한물권으로 나뉘는데, 소유권은 우리 배웠어요. 소유권이 권능이 뭐라 했어요? 사용, 수의,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권이라고 해요. 요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유권을 제한하는 물건이 있어요. 이는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나뉘는데, 우리 용익물권에는 자주 등장하는 게 전세권이에요. 전세권은 용익물권이다. 근데 용익이 뭐냐면 사용하고 수익하는 물건을 용익물권이라고 해요. 전세 모두 다 알잖아요. 집에 전세권이 있다라는 것은 그 집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전세권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동행이가 1001호 아파트의 소유자예요. 소유권자죠. 소유권자. 그럼 동행이는 사용수익 처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행이가 1001호를 전세 줄 수 있죠. 주주에게 전세를 줬단 말입니다. 그럼 주주의 전세는 어떤 권능이 있어요? 사용수익권이 있죠. 그럼 주주가 사용수익을 한단 말이에요. 동행이는 소유자지만 사용수익이 제한되죠. 그래서 소유권을 제한한다 해서 제한물권이에요. 자, 담보물권은요, 전세권 발표하고 저당권만 아시면 돼요. 현재 단계에서는. 저당권은 뭐냐면 우리 2강에서 배웠어요. 저당권. 저당권은 담보권이에요. 담보권.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저당권이라고 했어요. 자, 이번에 동행이가 있어요. 다시 동행이가 있어요. 동행이가 1001호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받을 때 대출을 꼈습니다. 은행. 주주은행에 대출을 했어요. 10억 원에 낙찰됐는데 7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10억 원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7억 원 근저당 설정한 것은 동행이가 제3자에게 물건을 처분할 때 7억 원이 대금으로 상환되는 조건이라겠죠. 이 교환 가치를 지배하는 거예요. 교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 저당권이. 결국 소유권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저당권이 제한하고 있죠. 그 제한물권이에요. 경매 물건을 보시다가 이런 익숙한 권리들이 나오면 이거 뭐야? 라고 하지 마시고 반가워 라고 인사하시면 되겠죠. 아주 기본적인 개념만 살펴봤는데 오늘 한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다음 시간 뭘 할 거냐면 이제
의의와 종류를 알았으니 분석을 할 거예요. 본격적인 권리 분석을 할 겁니다. 이때 물권과 채권의 내용이 많이 사용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이 생소하기도 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반복해서 시청해서 권리 분석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고 저는 4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